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요즘 코인 시장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암호화폐 시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뭐 난리도 아니죠. 네. 이게 사실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다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시장은 좋고 어떤 시장은 좋지 않을 때 그 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코인 시장이 5월 달에 무너졌을 때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부 주식시장으로 옮겨갔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로 옮겨갔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증시로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보지도 않고 무관심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나 좀 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연말까지 상승장이 쭉 갈 거다 이런 낙관론들이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사람의 심리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최근에 약간 뭐랄까 이거 꼭지 아니야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싸한 게 인간 지표들 있잖아요, 주변에. 네, 그 인간 지표 분들이 자꾸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야 되냐, 지금 사도 되냐. 그래서 지금 하셨던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이 인간 지표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 약간 불안한데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다른 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잘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만 한정해서 보자면 사실 장기 상승에 대한 그 믿음은 저는 있거든요. 만약에 장기로 오를 것이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 가격의 몇 배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단기 파동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언제 들어가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조금씩 적립식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 올랐을 때 들어왔다가 왕창 돈을 넣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에이 그렇지 라고 다시 시장을 떠나시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또 시장이 또 오르면 다시 들어오세요.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시다가는 본인의 시드가 이제 바닥이 나기 때문에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적립식 투자로 대응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대에 물려있는 지인들이 연락이 슬슬 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정말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습니다. 2013년도 처음으로 SEC에 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제출된 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금융사들에서 계속해서 SEC 측에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상 특히나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좀 빨리 오셨네요. 네, 기쁘다 ETF 오셨네가 됐는데요. 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셨대요.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련돼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승인을 했다라고 해서요. 이게 뭔가 승인 도장을 딱 찍어서 문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쉐어즈가라는 회사가 제출한 이게 정확한 이름은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ETF예요. 약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니 왜 비트코인 ETF면 ETF지 전략이 붙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텐데 들여다보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SEC 측에서 프로쉐어즈 측에다가 이제 상품 설명서가 되겠죠. 거기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쉐어즈가 그 보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렸고 그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승인을 하는구나라고 됐었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C가
18일부터 거래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SEC가 이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돼도 문제가 없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혹은 뭐 나스닥이 되겠죠. 네. 프로쉐어즈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와 이제 프로쉐어즈가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장 일자를 정한 다음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15일 날 승인을 했으니까 18일 금요일이고 18일이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거래가 되느냐라고 보면은요. 뭐 당장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쯤에는 이제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프로쉐어즈가 그 SEC 측에서 프로쉐어즈 측에다가 야 요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좀 해라라고 요구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뭔가 어떤 상품이 상장될 때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뭘 그러면 요구했냐라고 봤더니요. 그 프로쉐어즈 설명책에 보면은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비롯해서 캐나다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캐나다 비트코인 ETF. 근데 그 캐나다 비트코인 ETF 투자 부분을 뺐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뺐다라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윙클보스 형제 네. 아시죠? 이분들 약간 유명한 분들인데 그 페이스북에 모텔 프로그램을 만든 이들이었으나 저커버그의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받아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비트코인 그래도 뭐 저커버그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인데 재민이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신청을 처음 2013년에 했습니다. 번번이 좌절당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된 거였고요. 약간 조짐이 보였는데 겐슬러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최근에 야 내가 비트코인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실무진들에게 내가 좀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이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고요. 그 결과가 지난 주말에 전해진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 보호가 될 만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뭐 다 오케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번씩 짚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 이렇게 열광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금융시장에서 예상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여왔나라는 과거를 비춰서 미래를 이제 전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래프 차트 분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ETF를 보면은 원래 그 모든 자산이 다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주식, 채권, 원자재 등등 이런 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수까지도 해서 이 지수에 오르내리는 만큼 수익률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인데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ETF 관련돼서는 21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상품을 다 ETF화 했을 때는 장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거래가 쉽다. 투자자 접근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증권 계좌 만들어가지고 주식 거래하듯이 ETF를 그냥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ETF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아마 뭐 낯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약간 새로운 상품 아니야 하는데 원래를 보면 이 ETF라는 껍데기를 씌운 거기 때문에 뭐 기존에 나왔던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냐 보면 제가 아까 주식 투자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동학개미가 한 2천만 명 되나요? 이 동학개미 전체가 주식 그 코인 투자에 오픈이 되는 겁니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미국 시장에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식 투자 인구가 비트코인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가 쉽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있는 개인들에게까지 다 문호가 열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투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성 위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거래 위험이 컸기 때문이거든요. 괜히 거래하다가 뭐 흔한 말로 거래소가 먹튀하면 어떡하나, 해킹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ETF화하면 ETF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 보장, 거래 위험에 대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2004년에 금 ETF가 나오면서였어요. 네. 2004년에 금 ETF가 나오기 전에 금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약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11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일이 비트코인에서도 벌어질 거야. 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잖아. 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또 기관 투자자들의 좀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라든지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기존의 비트코인 금융 상품들과 이번에 출시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요, 이 수수료가 쌉니다. 그간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했던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앵커님 그 ETF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200 인덱스 추종하는 ETF 네. 그 코덱스 200이요. 네. 수수료가 얼마쯤인지 아세요? 좀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0.00 굉장히 적어요. 네. ETF 수수료가 엄청 쌉니다. 많네요. 게다가 인덱스 펀드 같은 게 수수료가 낮고요. 또 서로 이 시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박리담에 수수료를 점점 낮춰서 낮추죠. 수수료 제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펀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펀드 회사들이 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경쟁이 붙으면서 수수료가 점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 운영 수수료가 보면 한 0.5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처음에 시장에 펀드 붐이 불 때는 1%는 넘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막 2%, 3% 가까이 받았는데 이게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1% 초반대, 중반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단지 시장에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수수료는 연 2%입니다. 네. 매일매일 빠지고 있어요, 수수료가. 2%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완전 부담이죠. 근데 이 프로쉐어즈 ETF,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나오게 됐던 ETF는요, 수수료 비율이 0.95%. 네. 그레이스케일 신탁의 절반 정도입니다. 비트와이즈 인덱스 펀드라고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2.5예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싼 거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스퀘어, 페이팔 등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살 때 수수료가 0.5에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거래 위험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수수료까지 싸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열린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거래가 몰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른바 슬리피지라고 하죠. 이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고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제가 0.9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앞으로 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로는 뭔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려야지 얘네 먼저 나온 애들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쉐어즈를 시작으로 해서 이 조만간 아마 발키리에서 내놓은 ETF도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나스닥이 보낸 공개한 문서를 보면은요, 그 발키리 ETF를 접수를 했고 우리가 조만간 이제 거래를 할 것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물론 거래를 실제로 하려면 SEC에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요. 아마 나스닥 문서가 공개된 걸로 봐서는 조만간 SEC가 승인을 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아마 수수료는 더 내려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관들이 거래 위험을 없애면서 방지하면서 싼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입장이 되겠네요.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승인 시도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미 승인 기다리는 ETF가 30개가 넘는다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요. 이번 프로쉐어스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달라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 ETF입니다. 선물 ETF. 그 프로쉐어즈 ETF는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ETF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내가 조금 믿을만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에 뭐가 다르냐면 가장 결정적으로 CME라는 곳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CME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게 왜 SEC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냐라고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뭐 상장까지 했으니까 대표적인 거래소죠. 이 거래소를 감독하는 관할 당국이 어디냐면 뭐 SEC 아니야? CFTC야?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뉴욕주 금융당국입니다. 네. 이른바 비트 라이센스를 발급한 뉴욕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CME는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CFTC라는 연방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SEC도 연방 기관인 거잖아요. 아까 네. 제가 그 코인베이스가 뉴욕주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뉴욕주는 그나마 조금 약간 이 거래소를 라이센스를 발급해준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다른 주 있잖아요. 델라웨어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를 보면 자신들의 주 경제를 좀 키우기 위해서 좀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연방 정부 기관이 SEC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주별로 너무 규제가 다르고 어떤 주는 너무 느슨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자신들이 보기엔 좀 미흡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래소,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CME에서 거래가 되는 건 자신들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뭔가 가격 조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통제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CME라는 이제 그 선물 거래소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면요, 대부분 기관이고요. 개인들의 경우에도 이 증거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적 지식이 풍부한 돈 있는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진짜 뭐 미국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진짜 부자들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CME 거래소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 투자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 이른바 이제 너무 막 이 버블이 생겼을 때 같이 막 동참해가지고 버블을 키우면서 가격을 만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안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에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기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는구나, 비트코인 가자를 외쳤는데 정작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당시 비트코인 가격에 너무 거품이 낀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숏을 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른바 정상 가격으로 회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SEC가 보기에는 CME 선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가격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런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가격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CME 선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이번에 승인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 그럼 선물 ETF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현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냥 그거 사면 돼요. 돈이 들어오면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됩니다. 네. 근데 선물 ETF는요, 이 선물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증거금을 납부를 하면은 이 그 비트코인 포지션을 뭐 10배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현물 ETF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100억어치 사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선물 ETF의 경우에는 증거금으로 10억만 가지고 100억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다음에 나머지 90억을 가지고 뭐 국채를 투자한다든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맞추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른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선물에는 만기가 있잖아요. CME에도 아마 만기가 이게 3개월 단위로 쭉쭉 나가는데 그 만기 때마다 이 선물의 경우에는 이 만기라는 건 그 상품이 이제 그야말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투자를 하려면 이 만기가 그 다가오는 상품을 팔고 새로 상품을 그 다음 달 상품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롤오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뭔가 굴러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롤오버, 굴러가면서 넘어간다라서 롤오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롤오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선물 ETF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 만기가 뭐 콘탱고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오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약간 요런 현상이 또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이른바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비트코인 ETF냐
비트코인 선물 ETF냐에 따라서 선물 ETF의 경우에는 그 원래 수익률을 한 5에서 10%까지 못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100%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 ETF의 가격도 수익률도 100%가 나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면서 롤오버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수익률은 90에서 95%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물 경우에는 약간 이런 불리함이 있고요. 이게 선물,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ETF가 나오면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물 ETF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닙니다. 선물 계약을 사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비트코인 시장에 현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수요가. 그쵸? 물론 네. 선물 가격이 오르면 선물 가격도 따라가겠지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현보다는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좀 약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ETF이기 때문에 출시된 이후에도 시장에서 뭐 가격 급등이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진 않네요. 네. 현물보다는 낮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가격 보셔도 6만 달러 가볍게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진짜 현물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제 선물 ETF가 나오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야, 이게 현물보다는 조금 아마 영향력이 좀 약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뉘앙스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기대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만 기대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을 보자면 아까 제가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수수료가 2%고 프로쉐어즈가 0.95%라고 해서 기관들이 프로쉐어즈 쪽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었던 기관들은 과거에 그레이스케일 신탁을 통해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신탁 등 이런 금융상품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ETF를 다 이렇게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기관들은 ETF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과거 뭐 2013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2017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호재는 맞고요. 다만 이 호재가 정말 약간 스몰 호재냐 아니면 빅 호재냐 측면에서 봤을 때 현물 ETF가 나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래도 뭐 현물 ETF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모두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현물 ETF는 언제쯤 나올까요? 약간 게슬러 위원장의 지금 계속적인 이렇게 발언을 봤을 때 네. 현물 ETF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다. 일단 선물부터 네네. 그렇죠? 일단 올해 안에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운용사들도 전부 다 선물 ETF만 계속 네.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아크 우리 돈나무 언니도 네. 선물 ETF를 지금 현재 SEC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별로 잘될것 같아요. 어렵진 네. 않거든요. 만약에 프로쉐어즈 말고 다른 데를 허가를 안 해줬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프로쉐어즈만 허락을 해주고 다른 업체들은 허락을 안 해줘? 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오히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선물 ETF가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TF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2차, 3차, 4차 그 ETF는 계속 나올 겁니다. 캐나다는 현물 ETF예요. 네. 처음 나왔을 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2, 3, 4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제 4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4개 정도 ETF가 거래가 되고 있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아마 그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은 좀 어렵겠지만 선물 ETF는 앞으로 2차, 3차, 4차가 계속 나오면서 수수료 경쟁에 들어갈 것이고 이른바 우리가 프로쉐어즈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아크 다 알잖아요. 이런 약간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그 유명한 회사들이 ETF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ETF의 3대장이 있습니다. 블랙락,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하나가 뱅가드 이렇게 세 가지 그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ETF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도 조만간 비트코인 네. ETF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9월이었죠. 중국에서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시장 서비스를 접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뉴스는 제가 과거에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뭐 OKEX가 중단했대더라, 바이낸스가 뭐 한대더라, 네. 뭐가 뭐 한대더라, 게이트IO가 뭐 한대더라 했는데 제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 업데이트가 또 나왔습니다. 봤더니요. 어딘가요? 일단 비트겟 여기도 네. 역시 중국인 대상으로 장내 거래는 물론이고 장외 거래까지 다 중단하겠다라고 했고요. 15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엔트풀 있잖아요. 그 채굴풀 네. 여기도 역시나 15일부터 KYC 해가지고 중국인 차단하겠다라고 했고요. BTC.com 여기도 역시나 현지 규제 준수를 위해서 중국인들 차단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이게 지금 다 차단하고 있어요. 또 BTC.com 기준으로 해서 세계 1위 비트코인 채굴풀 F2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중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굴 서비스를 15일 기준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31일까지 만약에 우리가 종료하는데 그때까지 안 나가지? 그러면 강제로 퇴출시킬 거야. 라는 이제 발표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굉장히 중국 정부의 원래 중국은 계속 금지였습니다. 계속 금지였고 계속 억압하는 정책을 펴왔었는데 이 9월 달에 발표된 정책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를 약간 입증하듯이 모든 지금 거래를 비롯한 채굴 서비스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장성 당국이 아예 공공 자원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단속한다. 라고 공지를 내리고 하면서 이 IP 주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얘들 다 잡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광동성 금융당국은 그 13일 날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금융자산 거래 플랫폼의 미승인 거래 및 영업 활동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광둥성 내에서 지점을 설립해 가지고 이 거래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애들 다 잡아들일 거야라고 또 경고를 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미디어 업체잖아요. SNS 업체잖아요. 여기 텐센트는 또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광고를 한다던가 코인에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하는 그 계정을 다 삭제를 해버리는 네, 조치를 그렇습니다. 취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채굴 시장을 보면 중국이 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그 지위에 있었는데 강력한 단속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그 열기가 많이 좀 죽었겠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7년부터 계속 금지였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약간 거래 쪽에다 더 중점을 두고 금지를 시켰는데 9월 달에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강도가 세졌다 플러스 채굴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약간 네. 이런 식의 지금 중국이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데이터였는데요. 네. 이 각 국가별 해시레이트를 측정하고 있는 그 캠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캠브리지 쪽 연구소에서 각국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봤더니 이게 최근에 발표된 건데 8월 기준 해시레이트를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쪽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제로 0%가 됐습니다. 아예 없는 건가요? 네, 1등에서 7월, 6월까지 1등 하던 그 아까 F2풀, 그다음에 네. 엔트풀, BTC.com 이거 다 중국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중단하잖아요. 아예 제로인 그러니까 아예 거네요? 제로가 네. 돼버렸어요.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단속 움직임이 일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네. 이 중국에 있는 채굴 업체들이 장비를 전부 다 뭐 그런 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에 막 채굴기를 실어서, 가득 실어서 그쵸. 이제 어디로 갔다. 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이제 거의 다 설치했어. 막 이런 트윗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미국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미국으로 가는 수요가 좀 있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가 35.4% 그러니까 거래뿐만이 아니라 채굴 시장의 권력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카자흐스탄. 네. 여기도 약간 야 우리로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러시아 이런 순서로 돼서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여기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 SK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의 보고서 제목이 있는데 이게 아마 딱 이 현상을 설명하는 그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네. 네. 미국 그렇습니다. 마침내 비트코인을 손에 넣다. 네, 이제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까지 다 미국이 먹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플렉스 어우. 했습니다. 강남 노른자 위 땅을 신사옥 부지로 하면서 3천억을 이제 사들였는데 그것도 현찰로 구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보통 건물 살 때 대출 끼고 사는 건 기본이거든요. 네.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출을 끼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이런 막 수액. 빚을 집니다. 네. 예, 예. 근데 업비트 현찰 수액 좋습니다. 3천억. 네. 여기 또 윗지를 보자면요. 옛날에 한국전력 부지였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서 약간 욕을 먹었던. 네. 그러나 지금 땅값이 더 비싸졌다는 그 한전 부지 그 옆에는 뭐 신라 호텔이 있대요. 그 사이에 진짜 강남에 한전 부지 하면 되게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 앞에는 보면 코엑스가 보입니다. 진짜 노른자 땅. 여기를 지금 현재 750평의 토지와 건물을 이제 샀고요. 네, 전액 현찰 3천억을 지급을 했고요. 근데 이 3천억을 지급한 걸 가지고 와, 좀 대단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인가요?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 업비트의 경우에 하루에 100억의 영업이익이 올랐습니다. 하루요? 하루마다 100억. 게다가 여기가 좋은 게 뭐예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 달 30일 다 100억씩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이라고 하는 돈이요. 딱 듣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달치 영업이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검소하네요. 내가 검소하게 소소하게 이제 신사옥 부지를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계속해서 업비트가 강력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 중소형 거래소들의 코인 또 김치 코인들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업비트가 뭐 한대더라라고 소문만 나면 가슴이 그야말로 철렁하죠. 추풍 낙엽으로 뭐 난리가 네. 납니다. 특히나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큰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야 업비트가 뭘 한다더라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움직이진 네.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충분히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업비트에서 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아무래도 이 김치코인 같은 네. 경우는요. 업비트가 뭐 한다더라 이러면 가격이 정말 아주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이제 영향을 네. 받는데요. 이게 그 12일 날이 마침 때마침 또 업비트 플렉스가 알려진 날인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야, 업비트가 그 일부 프로젝트한테 뭔가 소명자를 보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니? 라는 소명자를 보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 소명자료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 피해 숙청 작업이 일었던 6월이었나요?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이러니까 그 숙청 작업이 일면서 뭐뭐뭐는 BTC 마켓, 원화마켓에서 다 삭제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나니까 그 이른바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에 보냈다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받았을 것만으로 추정이 되는 프로젝트들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해서 너무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업비트 측에서 해명을 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를 겨냥해가지고 뭘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이 한국 거래소에서 보면은요, 상장 기업, 상장을 지속할지 말지를 심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네. 반기 보고서 나오면 하고요, 사업 보고서 나오면 하고요.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 시장에 이른바 불량 기업들을 다 속아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업비트도.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이른바 불량 코인들을 다 걸러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장 평가 작업에 일환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특정 뭘 지금 찍어내겠다고 보낸 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뭐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업비트가 한마디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가슴을 철렁이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업비트의 파워를 입증하는 사건이 15일에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했던 누사이퍼 코인 무려 3,000% 급등을 했어요. 3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6개월 만에 이제 신규 코인을 상장한 거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솔라나, 매틱, 콜리곤. 콜리곤, 그리고 누사이퍼 있는데 이 솔라나나 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네. 좀 덜 영향을 받는데 이 누사이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약간의 수급으로 가격이 약간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이 누사이퍼 보따리에 한번 그 시도를 해보려고 네. 갔어요. 바이낸스로. 사실 저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 되던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제가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가서 이제 누사이퍼를 사가지고 이걸 송금하려고 했더니 네트워크가 잠시 펜딩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이제 어떤 가두리 시장이 펼쳐진 거예요. 업비트에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3,000%까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급등을 하고 나니까 되게 우픈데 제가 이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이 뉴스하이퍼 카톡방이 만들어졌어요. 오픈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뉴스하이퍼 9,900층, 뉴스하이퍼 8,100층. 펜트하우스 정도가 아니죠. 네. 뉴스하이퍼 구조대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무슨 일이 아니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업비트가 사실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셔라. 네. 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제 폴리곤이에요, 매틱. 이거는 뭐 가격 급등락이 뭐 약간 상장, 이른바 상장 빨이라고 하죠. 이 상장에 대한 그 모멘텀 때문에 가격이 약간씩 오르는 일은 다 있어요. 솔라나도 있고 뭐 매틱도 있는데 이 사실 매틱에서 벌어진 일은 뭐냐면 저도 착각했어요. 네. 그 폴리곤이잖아요. 네. 그 솔라나는 솔체인, 그다음에 폴리곤, 매틱은 폴리곤 체인이라는 그 메인넷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메인넷이 있으면서 이거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체인도 있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 체인으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네. 이 매틱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체인으로 상장을 한 게 아니라 ERC20 이더리움 체인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 매틱 요거 약간 이 상장 이른바 모멘텀을 좀 먹어보겠다고 외부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에서 업비트로 전송을 했는데 전송할 때 당연히 메인넷이 있으니까 폴리곤 체인으로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비트는 폴리곤 체인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체인만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이더리움 체인입니다라는 표시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항의가 막 몰려드니까 이거 그제서야? 이더리움 체인입니다라고 그제서야 약간 되게 작은 글씨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갑 주소를 보면은 이더리움 주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지갑 주소가 이더리움 주소네? 이거 폴리곤 체인 지원 안 하네? 라고 아셨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이게 급하니까 폴리곤 체인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되면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보낸 체인은 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입금 때문에 손해를 보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다 방을 만들고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경고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업비트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잘못이다라는 거고 이제 이쪽 피해자분들은 아니 그럼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지. 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처음엔 아예 보이지도 제대로 않았다. 해라, 이런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입금 관련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오입금 사례가 더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오입금 복구 불가 유형 네.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게 게 이제 있을까요? 웬만한 거는 다 복구가 된대요. 93% 정도가 복구가 됐고 네. 이게 한 2만 건이 넘는데 근데 한 7%가 복구가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체인을 다르게 입금한 경우 네. 있잖아요. 이게 특히나 바이낸스 체인으로 입금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업비트는 바이낸스 체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입금할 때는 ERC20 이더리움 체인으로만 입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체인을 다르게 입금하면 날아갑니다. 코인은 사라집니다. 이 두 번째가요. 이게 자기 지갑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토큰마다 또 컨트랙트 주소가 있어요. 그 토큰의 이제 고유성을 입증하는 그 토큰 컨트랙트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를 지갑 주소인 줄 알고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역시나 사라집니다. 세 번째가 비트코인 계열 코인의 경우에 이제 업비트가 초기에 빅고라는 회사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 지갑 관리를 빅고한테 맡겼는데 이 지금 빅고가 지원하지 않는 몇 가지 그런 코인들이 있대요. 그 경우에는 이게 빅고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비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지원이 이제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그 체인을 잘못 선택해서 고르는 문제거든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잘 보시고 눈 크게 뜨시고 체인이 맞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입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호재 이슈로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NFT 코인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플로우가 최근에 좀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가격이 빠지니까 플로우 뭐야 뭔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로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요 FC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 있잖아요. 네. 우리가 NBA 탑샷을 해가지고 굉장히 떴었잖아요. NBA의 레전드리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모은
그 네. NFT로. 근데 이제는 내년 6월에는 그 FC 바르셀로나를 이제 NFT로 할 수 있는 이것까지 만들고 있어서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한 7,500만 개 정도 물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이른바 코인리스트 대박이 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코인리스트에서 이거 세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요거 1년 동안 락업이 묶였다가 지금 풀리는데 이 풀리는 물량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3배 정도 된대요. 갑자기 3배 정도 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게다가 당시에 코인리스트에서 이 플로우 토큰을 사셨던 분들은 지금 아무 때나 팔아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네.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 200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나마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30배 정도 이제 수익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화 사셔도 뭐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별로 걱정할 거 없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단기간에 이제 수급 이슈가 해결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번 투자 기회를 노려보셔라라는 게 더 맞는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플로우도 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도 이제 오. 앞으로 NFT 시장에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가가 뭐 8% 가까이 네, 상승을 맞아요. 했어요. 어. 앞으로 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코인베이스가 보시나요? 사실 그간 지목받았던 게 뭐냐면 네. 사업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다 수수료 수익에 의존한다였는데 이른바 네.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장 개척 중에 하나로 지금 NFT 시장을 고른 거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코인베이스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 코인베이스 NFT 그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네. 저도 사실 슬그머니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선신청 후 독해거든요.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미국인들만 신청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신청이 안 됐는데 이 사전 신청에만 몇백만 명이 몰리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나 뭐 여러 가지 사실 개별 중소 플랫폼으로 해서 NFT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앞으로 이 코인베이스 말고 FTX라는 거래소도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NFT 거래 시장 역시 메이저 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 거래소에서도 NFT 플랫폼 준비 한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코인베이스도 역시 이제 신사업 기회를 엿본 거고 국내 거래소 역시 거래소 수수료 말고 다른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 다 NFT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대 주주가 지금 그 게임빌이라는 게임 회사가 요거 또 NFT 접목해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NFT 합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약간 거쳐 2대 주주와 함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진 않았지만 JYP 지분을 인수했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 옥션과 함께 NFT 관련돼서 뭔가 시뮬레이션 사업을 네. 이제 하나 했었고요. 거래소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요. 모두 다 이거를 이제 제2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주로 코인 시장의 좋은 소식들을 주로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황이다라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점들을 지금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 되게 호황인 것 같은데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게다가 이렇게 그닥 얼굴이 펴지지 않은 분들이 사실 국내 시장에는 특히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세요. 네. 네. 보통 경우 비트가 급등을 한 다음에 그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알트가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우려하는 게 비트 독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볼 텐데 이렇게 재미를 못 볼 때 하는 짓이 뭐냐면요. 하는 짓이라는 제가 표현을 쓸게요. 이른바 급등을 노리고 대박을 노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십니다. 요거 조금 그렇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좀 팍 튀는 것들에 눈이 가거든요. 그 갔다가 이제 물리죠. 네. 뉴사이퍼 900, 9,000. 사실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이거 딱 끊어야 되는 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가 이럴 때 더 해요. 왜냐면 조급하거든, 마음이. 네.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